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구동이 되려면은 한 8시간 정도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가 돼야 돼요. 기존에 뭐 NCM이 됐던 LFP가 됐던 그걸 쓰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구동 시간 자체가 배터리 크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까지 배터리 주식들이 괜찮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좀 시장 대하기가 좀 편했었는데 갑자기 월말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워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을 관리해 가면서 기회가 될 때 큰 수익을 내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하러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업종들을 한번 훑어보면은 2월 셋째 주 정도 말쯤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순환매 형식으로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던 섹터가 대표적인 데가 철강하고 화학인데, 철강화학 섹터까지도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거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러시아 쪽 걸 차단하게 되면은 그쪽 원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화학 쪽 섹터가 숨을 쉴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돌았었기 때문에 제가 2월 21일 날 경제방송 채널 저녁 때 한번 나가서 시장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급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자, 외국인이 당장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 환율 1,400원 위에선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장 들어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업황이 좋아지거나 어디에서 뭔가 강력한 서포트가 되는 뭔가가 나와줬을 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전환리 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증시의 난이도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 역시 그 H방송, 그 경제방송인데요. 거기서도 2,700 돌파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 있거든요. 근데 딱 2,650 넘어서가지고, 깔딱거리면서 약간 더 가는 척 제스처 취하다가, 주가는 거기서 바로 급락을 해버렸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급락이 됐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버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버티고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돌발 악재들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별 외국인 순매수 현황 제가 표시해 놓은 거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 다 매도입니다. 2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시면, 그죠? 2650선 근처 오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금액 단위를 좀 키워가면서 매도를 해 왔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외국인 역시 지수 추가 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이 지금 3월 4일이죠. 근데 이제 2월 28일 날 급락 원인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미국 증시 추세가 급락을 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여기에 그날 또 MSCI 리밸런싱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포지션 좀 줄어들게 되고, 하필 또 거기에 옵션 만기까지 또 맞물렸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갑자기 원화 환율이 1,420원까지 떨어졌다가 1,460원대로 급등을 했었고요. 2차전지 섹터가 두들겨 맞았던 가장 결정적인, 그게 또 지수를 끌어내렸던 건데,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 이게 왜 지수를 끌어내렸느냐면,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미리 그 거래소 코스피 200 편입을 대비해서 사놓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철회해버리게 될 경우엔 바로 거기에다가 반대급부로 주식을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장이 불안한데 또 연휴까지 겹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증시를 좀 눌렀던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또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던 거는 이제 관세 부과 얘기도 나왔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났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장은 확장인데 그 내용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규 주문은 감소했습니다. 제조 쪽에서. 근데 고용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제조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은 정체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제일 안 좋은 현상인데, 그걸 우려하게 됐었고, GDP 나우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거 역시도 지난번에 사실 1분기 그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5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놀래켰는데, 이게 마이너스 2.8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거 역시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정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실제로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 리스크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그럼 우리도 많이 빠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선물 쪽을 팔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지수대가 PBR로 계산해 보면은 포워드입니다. 25년 기준으로 0.8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로 보게 되면 좀 다른 대비해서는 여전히 싸다. 여기에 이제 PER로 계산해도 역시 한 8.7배? 뭐 이제 9배가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증시 조정에 따라서 우리도 얻어맞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심각하게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체크해 보니까 나스닥은 10%가 안 돼요, 빠진 폭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빅테크가 많이 빠졌고 흔들렸던 거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빠진 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세 전쟁이 전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치고받는 게 아주 강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상하단이 좀 제한된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그래프 상에 나오는 거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 끝부분을 보시면은 고개를 들기 시작했잖아요.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조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I 역시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건 거주 비용하고 원자재 비용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PPI 제조 관련돼 있는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랐었다, 상승 전환이 됐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시간 인플레이션 역시도 상승 전환이 되는 그림. 그런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일단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걸 자꾸 끄집어내는 것도 좀 있죠. 지금 미국에서 그 만기도래 상업용 부동산 이제 대출 규모가 2020년 이래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왔다. 이 얘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공실률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디폴트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게 자꾸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도 역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2에서 6%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젯밤 오늘 이제 발표 났었던 ISM 제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GDP 나우 뭐 이런 쪽에서 보여준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이제 강화가 된 상태에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 방울 더 매긴 거는 사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이제 실질 데이터보다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것들이 더 많은데도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리스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연합도 같이 이제 관세 부과에 대응해 가지고 맞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3월 12일 날 관세 부과 얘기 나왔지만 오늘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을 하기로 이제 발표가 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세가 주는 이제 부담 이런 게 결국 가가지고 인플레를 촉발하는데 인플레가 좋은 의미에서 인플레가 아니라 이 성장은 없는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을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 자체를 좀 싸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게 큰일 난 것 같지만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빅테크가 또 많이 올라서 빠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은 생각처럼 또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마 9%가 안 되게 빠진 것 같거든요. 저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 하나의 내러티브,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빅테크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과하다, 부담스럽다 했었던 부분들이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조정받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처럼 얘기했던 것이 이제 관세는 일단 협상용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감세 정책을 계속 얘기하면서 관세를 강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가 정책을 내세웠던 감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세를 갖다 강제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정책을 가만히 놓고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세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관세 내기 싫으면 들어와서 여기서 생산해서 만들어내 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TSMC가 1,000억 불 이상의 자금을 그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게 해서 강제로 미국 내에 공장을 유치하고 공장을 이제 미국에서 가동을 시키는 어떤 그런 그림을 연출을 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은 트럼프 생각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국가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여타 국가들이 결국은 관세 내기 싫어서 기업들이 그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다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에서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했을 때 이 관세를 그러면 없앨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가가지고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사실 미국 그리고 중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부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딜레마에 물론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기축 통화 자체가 달러기 때문에 미국은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고 했을 때, 미국 내 모든 제조업 기반을 다 구축을 해놓는다고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되게 무서운 거는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전부 미국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만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발상 자체가 미국 입장에선 참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제 경기를 놓고 봤을 땐,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이제 향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몰아갔을 때 그게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되려면은 또 모든 게 또 완벽하게 또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또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경기 침체 리스크는 보여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구체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기 때도 스트롱맨이라고 했었지만 사실상 관세부가 강제하다가 실패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여타국과 또 그 행정부 내에서도 도와주는 그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강제하려고 또 시도는 하지만 이런 관세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리스크에 또 직면하고 하게 되는 기업들이 되게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장들이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인건비도 인건비 문제지만 사실 손기술이 필요한 일을 갖다가 끌고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율이 높아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은 노조가 강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TSMC가 대만에서 그 직원들한테 일을 강제시키는 것처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선에서 이제 이게 타결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나오는 건 지표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좀 일러 보인다라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우호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한국은 가만히 냅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면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지금 겨냥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심사는 한국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거. 왜냐면 거기에 이제 광물권을 갖다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쪽에서 엄청 큰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그 밀어붙이고 있는 게 유럽 쪽에다가 방위비 5%까지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고 뭐 2%가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요구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유럽에 있는 미군을 좀 철수할 움직임 이런 것들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재무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유럽에서 재무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트럼프가 한국 방산을 세일즈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국방비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 매출처인 미국 국방부를 통한 매출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데서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은 현재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유럽 쪽,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있고, 또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고개 들고 덤비는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하지만은 어쨌든 한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대등하게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 거를 관철했던 경험이 별로 많진 않아요.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조금 뒤로 놓고 일단은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관세 영향에 크게 노출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서 8번째인가 무역 흑자국이에요. 규모로 봤을 때.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압박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가서 먼저 선물을 줬죠.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챙기고 싶어 하는 거. 왜냐면 직접 자기가 행정명령에 사인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스톱이 됐었던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이제 LNG 프로젝트 쪽에다가 일본에서 4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게. 합당해서 만들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해가면서 구미를 맞춰줬었던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미국이 먼저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한국 조선 필요하다.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얘기가 우리 배 만들어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건 만들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라는 걸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균형점을 좀 맞춰가면서 들어줄 거 적당히 딜을 해가면서 일정 부분 들어주고 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가는 전략을 해 나가야지만이 남들 얻어맞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맞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총뿌리는 우리한테도 겨눠질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외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가 미장보단 좋을 것 같다.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당장에는 이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마 3월 중하순 중순 넘어가면은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월 달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관세액이 또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개시가 3월 말일 날 이제 개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일정 부분은 좀 증시를 좀 흔들거나 좌우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방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하방은 2,400선에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2,700을 상단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달러 약세를 만드는 것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1,400원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쪽 사이클이 이제 돌아서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우리 쪽으로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수가 2,700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내에는 저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장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 8월인가?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상단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 박스권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얻어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가장 큰 거는 성장률이 조금씩 이제 줄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체 볼륨을 봐야 되지만은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률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130%, 140% 성장하던 게 지금 70%대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야, 이거 앞으로 계속 줄 거 아니야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이제 그동안 독주하면서 갔었던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에이지 업체들이었던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같은 회사 이런 쪽이 올라온 것도 있는 데다가 우리 구정 전후해 가지고 중국에서 한번 충격을 줬잖아요. 딥시크 사태로. 그 딥시크라는 게 결국은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가속기 칩 가운데서도 비교적 저사양의 칩을 가지고 만들어낸 AI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이게 성능을 보니까 뭐 오픈 AI 못지않네부터 해서 별소리가 다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 발표하고 나니까 또 너도 나도 중국 내에서 나도 있어 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고 나니까 급속히 확산이 됐던 게 AI 소버린에 대한 욕심. 유럽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그랬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야 한국은 AI 소프트웨어 쪽은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중국도 저거 가지고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주가가 올랐었던 게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빠지긴 했지만 갑자기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그 성장했었던 배경을 보면은 칩의 어떤 성능이 이 정도였었다면 이 정도 올려놓고 가격은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익률을 확 올려버리고 이익의 성장, 매출의 성장을 키웠었는데 저거 아니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게 일단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 나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 지표 하나가 좀 이상이 있네, 뭐 이익 성장률이 좀 떨어지네, 이익률이 좀 약해졌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시비가 걸린 건데 결국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빅테크 쪽 관련해가지고 비싸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갔었는데 꾸역꾸역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주식의 성장 스토리에 발목을 잡은 게 가장 크게 발목을 잡은 거는 딥시크다. 1차는 에이지 업체들의 성장이었지만 2차까지 맞물려 버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엔비디아 최고 사양 가지고 안 해도 되겠는데 에이지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그 만능 칩이 아니더라도 특정 어떤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체 칩을 가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딥시크 같은 거 보니까 H20 가지고도 저 정도 성능을 낼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최고 사양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도 빠지는 게 물론 이제 미국 정부의 압박도 있지만 거기도 보면 그 코보스 관련해 가지고 뭐 좀 가동률이 떨어진대, 뭐 이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엔비디아 주가가 버벅거리니까 못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못 가고 있죠. 하이닉스 오늘 보니까 PER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5배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죠, 실적은. 근데 엔비디아가 발목이 잡혀있는데 하이닉스 혼자서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이제 이 딜레마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걸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에이지 업체 쪽하고 수주가 돼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HBM은 어차피 에이지 업체에서 만든 칩에도 필요할 테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엔비디아 외에 에이지 업체 쪽하고 이제 결합이 되든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HBM 장비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HBM 쪽에 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HBM 장비 주식들이 막 치고 올라가긴 또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물량을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도 들어간다. 그 마이크론이 투자가 많아진다, 실적 좋아집니다 해도 주가는 빠집니다.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경쟁자가 뭐 진입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쪽은 실적보다는 일단 내러티브 쪽에서 일단 조금 발목이 잡힌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외에 에이지 업체 쪽에 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추가 수주가 이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되게 슬픈 얘기인데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상승은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레거시 쪽이 물량 재고가 지금 많이 줄었다. 낸드 가격도 심지어 올라가고 있대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반등을 세게 줬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됐죠. 중국에서. 여기에서 이제 소비 부양책을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강하게 내줘서 낸드라든지 DDR5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응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고개를 좀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역시도 고개는 따라 들기는 하겠지만은 이 반등의 어떤 상방의 어떤 가능성은 삼성이 조금 더 커 보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은 또 막힙니다. 왜 막히냐면
하지만 레거시만 가지고는 지금 급등을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결국 가서 삼성은 뭔가 그 다음 버전에서 보여줘야 될 게 있다. 그거는 HBM 쪽인데 HBM 쪽에서는 지금 3 관련해 가지고 아직 퀄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원C로 설계해 가지고 칩 설계해 놓은 같은 경우 DDR5 쪽 같은 경우도 이게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샘플링 테스트하고 그거 양산하고 하려면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3 버전에서 지금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당장에 뭐 3가 됐든 그다음에 이제 HBM4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기사 중에서 제가 이게 뭐지 했었던 거는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서 사나노 쪽에서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사실은 영업해도 되거든요. 장사 가능해요. 그러면은 진짜 그 정도 올라오는 정도의 수율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빅테크 쪽을 하나를 데리고 와야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수급이라든지 펀더멘탈이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 역시도 하방은 제한이 돼 있지만 또 상단 역시도 아주 크게 열리진 않은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향후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엔비디아 주가는 저는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부터 상승을 하더라도 기울기 자체는 완만해질 것 같다.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었던 그 이전 상승하고는 다르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을 확인해서 엔비디아가 바닥을 확인해가지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이게 강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완만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는 뭐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을 우선 잡아야 될 것이고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또 다시 또 올라가면은 그 고점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길게 봐서 저걸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게 강하게 모멘텀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부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비디아 노이즈 때문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기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HBM4에서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앞서서 양산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기에 더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이직 업체 쪽 뭐 마벨이 됐든 아니면은 브로드컴이 됐든 추가 협업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HBM에서 독주를 해주는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이 레거시 쪽의 회복이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HBM은 센티가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는 반면에 주가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레거시 회복에 따라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삼성전자가 레거시가 회복이 되면은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레거시만 가지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은 좀 제한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HBM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HBM4 관련해 가지고 원C D램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 다시 양산하고 테스트 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빨라야 올 가을 늦으면 올겨울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좀 뒤처지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산화노 수의 80%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지만 그거보다는 빅테크를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파운드리 쪽에서 회복이 되는 그림이 나와주려고 그러면은 빅테크 요즘도 기사로 계속 나오는 게 엔비디아가 불만을 갖고 있네, 퀄컴이 불만을 갖고 있네, 뭐 지금 TSMC에 대해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사보다는 실제로 그들 중에 하나를 다시 끌고 와서 유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소비진작책 그 양회 쪽에서 나올 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 놓고 말씀드리면은 양회 쪽에서 이제 그 소비진작책이 나와가지고 그 엣지 AI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올해가 지금 교체 주기는 맞거든요. 10월까지인가 아마 윈도우 10이 업데이트되고 안 될 거예요. 이 PC도 아마 해보시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거든요. 이 PC는 대상이 안 된다라고 떠요. 안 되는 거는. 그러면은 업데이트 안 받고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기업체들은 이걸 다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레거시 반도체 쪽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가를 크게 땡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권 내지는 바닥 시그널은 보이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세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거는 HBM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관련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에이직 업체 브로드컴의 성장 뭐 이런 얘기들이 했는데 실제로 협업 얘기가 안 나와요.
HBM 어디 걸 쓰고 있는지도 얘기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협업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라도 하이닉스가 됐던, 둘 다 뭐 양다리는 아닐 것 같고, 삼성이 됐던,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땐 그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XL이나 요즘 소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는 주도는 아니고 메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건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레거시 반도체 재고 소진이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삼성에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HBM4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이나 겨울 돼봐야지 알 것 같고, 3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향 납품 여부, 요게 빠르면 상반기 중에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영현 부회장이 젠스랑을 직접 만나러 갔다고 했고, 이제 달라진 걸 가지고 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요즘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 자꾸 이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거는 그 TSMC가 인텔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기술을 공유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나오게 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영업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 회사잖아요, 인텔은. 그리고 또 미국에 공장들이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보다는 인텔을 밀어주려고 하는 건 확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TSMC가 인텔하고 어떤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좀 네거티브하게 시장에서는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전지 주가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주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2차전지 반등에 대해서 이제 다른 채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순환매다. 지금은 업황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지금 1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 미국 공이 늘었다고 하고, 테슬라는 막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한 거 확인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그 미국 환경청 예산을 60% 삭감을 환경청장이 언급했고, 트럼프가 칭찬했다. 물론 다시 철회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이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쪽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자체적으로 전기차 판매 의무화제도 요걸 또 폐기를 또 시도를 하고 있대요. 1기 때도 그걸 법안을 없애려고 소송까지 했는데 그때 패소했는데, 이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이걸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또 소송 나고 또 하겠고, 1기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노이즈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열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IRA 보조금 폐기는 아니더라도 삭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AMPC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오늘 유럽에서 연비 규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매년 연 단위로 계산을 했던 거를 3년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 이게 사실은 호재냐 악재냐 가지고 말이 많긴 하지만, 사실 약간은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뉘앙스. 그러니까 내연기관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조금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더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하는 걸 갖다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패시브 추정 자금들이 에코프로 BM을 사들어 왔다가 반대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데다가, 오늘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 현재가 대비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투자 의견 중립을 낸 리포트가 3개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급락시키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한 4, 5만 원 하는데 뭐 목표 주가가 30만 원 뭐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건 매도 리포트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그 전체 센티를 안 좋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모든 종목, 모든 섹터가 순환매에 의해 가지고 반등을 주다가, 이제 2월 21일 전후해서 한 바퀴 다 돈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었는데, 그 뭔가가 필요한 시점에 거꾸로 2차전지는 좀 두들겨 맞는 이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둘 다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캐나다에 지금 공장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관세부가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세부가 이슈까지 붙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연비 규제 완화라든지 유럽 쪽에서,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 의무제를 갖다 없애게 만들려고 했던 거라든지,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 공이 좋은 건 같진 않아요. 에코프로 BM도 아마 캐나다에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더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은 거래소 이전 이게 무산이 되면서 이제 패시브 자금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후판 쪽이죠. 부과한다는 것 때문에 반등을 줬었다가 다시 두들겨 맞았다가 최근에 상대적으로는 강해요. 강한 이유가 뭐가 있지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LNG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LNG 쪽 이슈 때문에 조금 그나마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2차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실적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한 어떤 내러티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보조금 축소를 한다. 어느 정도로 축소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반등이 보조금 축소, 그러니까 보조금 폐지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GM하고 포드가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보조금을 3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줄여달라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라리 미국 행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도 어떤 합의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확대로 2차 전지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휴머노이드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실제로 팔겠다, 10만 대 이상을 팔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유니티라는 회사가 이제 판매 개시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향후 10년 내에 8경이래거든요.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한국의 뭐 삼성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뭐 LG 같은 회사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는 물론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로봇 자체의 형태를 놓고 봤었을 때 엄청 큰 거를 갖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장착은 못 하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은 거가 들어가서 충분히 사람을 대체해서 그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구동이 되려면은 한 8시간 정도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 돼요. 기존에 뭐 NCM이 됐던 뭐 지금 LFP가 됐던 그걸 쓰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구동 시간 자체가 배터리 크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까지 전고체 배터리 주식들이 괜찮았었어요. 오늘 급락하긴 했지만, 오늘 급락했던 건 현대차가 당초 예정보다 전고체 배터리 계획 일정을 좀 뒤로 미루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급락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분명히 같이 성장을 시키는 그런 섹터인 거는 맞는데, 이게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하고 많이 좀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언급이 되어 있네요. 지금 3원계나 LFP 원통형 배터리 탑재됐을 때는 2시간 정도, 그 배터리 사이즈를 봤을 때. 근데 이제 8시간을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포텐셜은 분명하지만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는 향후 1, 2년 내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하나의 포텐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반등할 2차 전지 섹터는 무엇일까요? 일단 전기차 업체가 지금 성장을 하는 그림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기차 업체 쪽에서 얼마만큼 팔리고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리는 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재고 감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재고 감소라는 게 그럼 결국에 가가지고는 전기차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고, 2차 전지 셀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고, 그다음에 소재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잖아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재고 소진이 제일 늦는 거는 결국 소재 업체들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인이 돼가지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셀 업체들이 먼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셀 업체들도 다 똑같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 전방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셀 업체의 어떤 동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물량이 소진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 상반기까지는 고가 물량들이 남아가지고 실적이 조금 어려운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고가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실적이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소재 쪽은 실적의 바닥은 아마 1분기보다 2분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어쩌면 그래서 2분기 어느 시점부터는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소재 내에서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는, 지금 이제 관세 논쟁 때문에 또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주가 오늘 엄청 빠졌거든요. 한 6% 정도 빠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런 관세 전쟁 이런 부분들에 노출이 되면은 센티가 일단 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양산이 본격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놓고 보면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 전해액 관련된 업체들이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전해액 업체들도 지금 힘 못 써요. 보면은. 왜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을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돌아선다고 했을 땐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독점이기 때문에 이쪽 업체들은 괜찮은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 트럼프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어디까지 손을 볼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위협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뭐 환경청 예산의 60%를 삭감하니까 뭐 좋네 뭐 어쩌고 했다가 또 여론 이상하게 나오니까 뭐 아니라고 또 취소하고 IRA 보조금 없애버리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이 나는 게 오히려 센티적인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아예 폐지 이래버리면은 충격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폐지로 가기는 쉽지 않은 게 이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역구 주민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대개 보면 공화당 지역구 쪽에 공장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는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감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GM이나 포드가 로비했던 것처럼 3년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나면은 오히려 센트에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내심 좀 찝찝해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군 조건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손 들고 우리 그 미국에서 미국산 원자재 가지고 배터리 만들게 우리도 좀 넣어주세요. 그랬을 때 FEOC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는 못 들어오는데 트럼프라면 또 이게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찝찝함이 옆에 일론 머스크가 있어서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우군이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보조금 없어도 돼. 보조금 없이 전기차 들 팔리고 그러면 다른 데 다 망할 테니까 자기가 도시 갈 수 있으니까. 그 논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옆에는 CATL이 또 붙어 있죠. 계속 협업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찝찝함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방향이 좀 잡혀주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좀 센티가 좀 바뀌는 개선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사실은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만 지금 역성장하고 다 플러스 성장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테슬라 주가 빠지면 2차 전지가 흔들려요. 여전히 전기차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니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판매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2월 말부터 판매된 거 이제 나오는 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 반응이 괜찮아지면 좀 하방을 좀 막아주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 급락했었던 이유는 사실 한국 증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한 바퀴 돈 상태에서 지금 한국 증시의 특징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이 정도까지 빠져야 돼? 이럴 정도로 빠지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주가 수급적인 측면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하나씩 좀 정리가 돼준다면은 2차 전지의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언급을 안 했지만은 수주 관련해서 ESS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수주에 대한 이슈가 좀 구체화돼주고 미국 내에서 좀 많이 나와준다면 그거 역시도 플러스 알파는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순환매 끝난 상태에서 악재가 지금 돌출이 돼가지고 2차 전지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업체 중에서는 LNF가 하반기부터 터닝할 거다라고 컨퍼런스콜에서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 2분기 내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1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 늘어난 것처럼 2월 달에도 늘어난 추세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주니퍼가 이제 인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분기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여기에 더해 가지고 그 방향성이 어쨌든 간에 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좀 어느 정도 보여진다면은 글쎄요, 상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삐끗해도 그 수급적으로 일단 버리고 보는 어떤 그런 쏠림량이 좀 심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낮아졌다 이러니까 방산주 쪽으로 싹 쏠려버리니까 나머지 주식 다 갖다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온 것처럼 그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하는 과정 속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주가선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빠질까? 전저점이 보니까 106,500원이가 되더라고요. 그럼 한 10만 원 내외? 그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더 많이 빠질 부분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바닥 구간 지나는 게 작년보다 올해가 확실해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비싸게 샀던 재고를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은 작년이 최악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기차가 확 돌아서는 성장의 속 그림이 나오지 않고 되게 완만하게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좀 버벅버벅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전고체가 개화가 돼야 된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휴머노이드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테슬라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10만 대는 팔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인터 배터리 대회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 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좀 맞물려 떨어지게 된다,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에는 못해도 하반기부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확 돌아서려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먼저 돌아서는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 올해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를 2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연초에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포트 구성을 할 때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제시했던 게 엔터 업종, 조선 업종 비중 줄였다가 다시 이거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로봇, 제약, 바이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들어가는 게 LNG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SMR, 원전, 조심스럽지만 태양광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근데 지금 이 가운데서 제가 포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엔터 가지고 있고요, 조선 가지고 있고요, LNG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쪽 가지고 있고, 제약 가지고 있고, 5개 섹터 지금 현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개만 골라달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게,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트레이딩 내지는 매수를 했던 거는 LNG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작년까지 6개 섹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방산, 바이오, 조선, 그리고 뭐가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사실 조심스러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방산은 일단 좀 뺐고요.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작년에 없던 거가 들어간 게 엔터, 로봇, 그 다음에 LNG, SMR 요거 집어넣어놨고, 태양광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SMR하고 최근에 LNG를 많이 샀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보고 뭐 2개 골라달라고 그러면 오늘도 LNG 좀 더 산 게 있었고, 이달 말 기준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태양광 쪽이 동남아산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 쪽 업황이 조금 미국 쪽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광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정도. 제약바이오는 뭐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사서 모으다가 지금 3월 들어와서 첫날이잖아요. 오늘은 안 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NG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LNG 같은 경우는 미국 프로젝트가 현재 양산하고 뭐 하고 있는 게 한 7개 진행하고 있는 게, 추가적으로 승인받아가지고 구체화하고 있는 게 한 5개에서 7개 정도 되거든요. 이쪽과 관련해가지고는 LNG를 갖다 캐내기 전에 기본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가스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LNG를 갖다 추출을 하는 게 전부 미국 내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목적은 뭐 수출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LNG 캐리어선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 같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를 했고, 이시바 총리가 가가지고 440억 달러 이상을 갖다 투자해서 참여하겠다고 그랬고, 오늘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 쪽에서.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주식을 저는 최근에 좀 계속해서 사고 있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피팅 업체들 최근에 견적 수급 괜찮고요.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걸 직접 개발해 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LNG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30대 그룹이 찾아봤는데요, 2개밖에 없어요. 그룹사로 말하면 SK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 정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 만드는 회사들은 다 LNG하고 관련이 돼 있는 회사들이니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밑에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다 LNG 캐리어 만들고, LNG 벙커링은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쪽에서 다 만드니까 이쪽은 어쨌든 다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선주 쪽은 그냥 이걸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죠. 유튜브니까 얘기하지만 정말 무식하게 때린 거잖아요. 중국 해운사가 입항하면은 100만 불. 이건 말이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해운사들, 전 세계 해운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중국에서 만든 배 비중이 50% 이상 되는 해운사 손들어봐. 손 딱 들면은 니네는 100만 불. 25%에서 50% 사이 손들어? 니는 75만 불. 이런 식으로 또 더 재밌는 건, 앞으로 2년 내에 발주 낸 거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손들어, 25% 이상 손들어, 얼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주 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발주 안 내면 걔네들은 어디다 발주하겠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즉 미 해군이 지금 전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숫자는 역정이 됐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 해군의 전력의 문제를 놓고 그 전력의 베이스가 되는 건 결국은 조선소거든요. 미국도 뭐 전함 만드는 거 다 조선소에서 만드는 건데, 미국 조선소들이 지금 다
수요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전 세계 배 시장의 50%, 70%를 갖다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갖다 누르려고 그러면은 그 조선소를 갖다가 몇 개를 없애게끔 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선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가 얼마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제 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수수료 면제시켜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나 일본 조선업체들한테 들어와서 배 만들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그 반사 이익은 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본다 그러면 미국 군함과 관련된 이슈도 멀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국을 진출을 했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으면 이사전지는 맨날 보조금 삭감한다 협박하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조선은 지금 미국의 조선소들이 다 지금 자본산식 들어가 있거든요. 보조금 안 주면 저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유리한 조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한테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미국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지만 어쨌든 좀 서포트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정받고 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양광은 실적은 아마 작년 4분기 실적이 바닥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실적이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 부과 규제를 해버리니까 중국 회사들이 동남아에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동남아를 통해 가지고 우회 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그 관세 부과한다 하면서 이제 언제까지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데 그 이후에 부과하겠다 하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요. 그 재고를 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짓을 해놓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의 하나큐셀이나 이런 애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재고가 무한정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고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모듈 가격, 패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동남아 쪽에서 이제 이걸 차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동남아 공장을 실제로 폐쇄하는 회사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예상대로 만약에 한 140% 내외의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동남아에서 수출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현지에서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OCI 홀딩스 이런 회사들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 쪽 수급이 좀 들어와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바닥 시그널은 어느 정도 보여준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섹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바닥 시그널 여기서 한번 기회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앞서도 제가 태양광은 넣어놓고 조금 주저하듯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여기서 바닥만 확인되면 그래도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되면서 위를 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근 한한령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중국 입장이 공식적으로는 없다잖아요. 그런 거 없다잖아요. 근데 뒤로 하잖아요. 아마도 이 부분을 저는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워낙에 강하잖아요. 이게 사실 한국하고는 옛날에 사드 배치하고 한한령하고 하면서 서로 감정 자체가 서로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비자 면제해줘가지고 뭐 한국 관광객들 들어오라 막 이런 거 그것도 좋은데 실제로 이 서로 간의 어떤 교류가 본격화되려고 그러면은 한한령을 좀 풀어주는 게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부양을 하려면은 이런 공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할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됐든 드라마나 영화가 됐든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좀 이전보다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그 블랙핑크의 그 제니 같은 경우도 5년 만인가? 그 중국 팬들하고 소통하는 그 SNS 거기다 인사하면서 이제 곧 찾아뵙겠다라는 뉘앙스의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가수 쪽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실제로 좀 이렇게 한국 쪽에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빅네임들을 지금 끌고 들어오기에는 보는 시선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쪽으로 해가지고는 공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작년 연말 올 구정 전후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공연한 거 보면은 한류 공연을 했어요. 근데 한국 노래를 중국 가수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가능성을 좀 열어준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실제로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엔터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마찬가지예요. 엔터주가 그래서 한한령 해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기획사들 쪽이 좋아질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BTS 멤버들 전역해가지고 벌써 몇몇은 프랑스 가서 공연하고 뭐 난리 나는 거 유튜브 동영상에 막 뜨고 하잖아요. 완전체가 아마 연말에 결성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실적하고 연관이 될 거고, 사실 이제 BTS가 막 뜨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한한령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 만약 간다 그러면 그 파장 효과가 되게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크다. 그래서 저는 기획사가 과거에 매출에서 20% 정도가 중국이었거든요. 지금은 5% 6%예요. 그거 이제 소위 말해서 앨범 팔고 굿즈 팔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이 만약에 예전만큼만 올라와 준다면 매출 굉장히 크게 일어나겠죠. 그런 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저는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섹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월 시작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를 결정을 하고, 또는 중기 투자를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제 1의 조건은 먼저 이 산업 자체가 올해 좋아지는 쪽인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8개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지금 좀 끌고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다시 모아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연말 연초에 사가지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 한한령 풀린다고 그러면 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심스러운데 LNG하고 SMR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길게 끌고 갈 종목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갈 종목이냐를 결정할 때는 업황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길게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시장은 있지만 당장에 보여지는 부분들 또는 특히나 이제 미 정부의 규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블럭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쪽 섹터가 우선적으로 투자의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하는 부분들,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차라리 어느 정도 범위인지 결정이 돼버리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좀 쉬워질 수가 있는데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있잖아요. 트럼프 옆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 애들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막 규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지? 어디까지 할 거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 더 커 보여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중을 크게 싣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섹터별로 분산 전략을 좀 하시라. 그리고 올인 전략을 할 때는 장이 아주 다 망가져가지고 다 죽었을 때, 코로나 때처럼. 그럴 때는 회복이 빠른 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같이 애매하게 빠지고 막 흔들릴 때는 올인했다가 그게 아닐 경우엔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